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추거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10분 정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10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시고 어떤 분은 다시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준비였습니다. 저는 60세 순환기내과 전문의 유민석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단 10초 안에 단 한 가지만 기억했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회복하셨을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계시거나 60세 이상 노부부만 있는 경우라도 갑작스런 심장마비에 잘 대처하고 금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살고 계시거나 노부부만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하여 위급한 상황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구급대원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의료정보 설정까지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4세 강현정 어르신은 혼자 계시던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5분 만에 119에 신고했고 안내받은 대로 자세를 바꾸고 기다리셨죠. 15분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안정을 되찾고 계셨고 2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반대로 69세 김덕수 어르신은 어깨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1시간 넘게 참으셨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어 회복이 불가능했죠.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초기 대응의 차이였습니다. 강현정 어르신은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심장마비 증상을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참지 않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는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반면 김덕수 어르신은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하다며 참으셨던 것이 화를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바로 참다가 늦게 온 환자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증상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90% 이상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6시간이 지나면 회복률이 50%로 떨어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남게 되죠. 강현정 어르신처럼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복용 중인 약물까지 모두 숙지하고 계셨어요. 둘째, 응급상황 대처법을 미리 익혀두셨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119에 신고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김덕수 어르신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깨 통증을 느끼셨을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의 증상은 가슴 통증만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둔해져서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어깨, 목, 턱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김덕수 어르신도 1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김덕수 어르신이 통증을 느끼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깨가 좀 아프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들분도 파스 붙이고 쉬세요 라고 답하셨죠.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것이 바로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강현정 어르신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7단계만 정확히 기억하고 실행한다면 여러분도 혼자서 응급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움직임 중단하기입니다. 증상을 느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한 자세로 앉거나 기대세요. 강현정 어르신도 가슴 통증을 느끼자마자 TV 앞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절대 계속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서 있다가 쓰러질 위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장약 복용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등을 평소 처방받았다면 정확하게 복용합니다. 삼키지 말고 혀 밑에 넣어 녹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평소 복용하지 않던 약을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평소 의사와 상의해서 응급 상황에서 복용할 약물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즉시 119 신고입니다. 주소와 증상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혼자 있고 가슴이 조이고 호흡이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주소는 물론이고 몇 층인지,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대문 비밀번호는 무엇인지까지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래야 구급대원들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현관문 열어두기입니다. 신고 후 문을 열어둡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요.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보안이 걱정된다면 체인을 걸어두되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도 미리 연락해서 구급차가 올 예정이라고 알려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애완동물 격리입니다.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잠시 넣어주세요. 구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흥분해서 구급대원들 주변을 맴돌거나 짖으면 응급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평소 반려동물이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성향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다른 방에 넣어두고 문을 닫아두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호흡이 편하도록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구부려 안정된 자세를 취하세요.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절대 눕지 마세요.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소파나 의자에 기대 앉아서 쿠션을 등 뒤에 받치시면 됩니다.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기대세요. 일곱 번째 단계는 폭식호흡 반복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빠르고 얕은 숨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흡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공황 상태를 악화시켜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배가 나오도록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이 7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강현정 어르신도 정확히 2단계들을 따라 하셨고 덕분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바닥에 눕되 다리를 의자에 올려 심장보다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깨어 있어야 구급대원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복용 중인 약물과 알레르기 정보를 즉시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두시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시고요. 이 7단계는 다른 응급 상황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7단계를 외워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을 무사히 넘기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예요. 올바른 회복 과정을 거쳐야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회복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퇴원 후 첫 3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걷기 중심의 가벼운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퇴원하면 이제 괜찮다는 생각에 예전처럼 활동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퇴원 첫날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단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3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식사 준비나 가벼운 집안일을 해보세요.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아직 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부터는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쉬는 것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 첫 3일 동안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다시 나타나거나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어지럼증이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 약물 복용과 진료 일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스피린, 혈압약 등은 임의로 절대 끊지 마세요. 중단하면 다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괜찮아졌으니 약을 끊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장 응급 상황 후에 처방받는 약물들은 대부분 재발 방지를 위한 것들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혈압약은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에 새로운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죠. 이런 약물들을 꾸준히 복용해야만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약을 복용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까먹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 두시거나 약통에 요일별로 나누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약을 먹다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정기 진료도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후, 그 다음에는 한 달 후, 이후에는 3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이런 진료를 통해 회복 상태를 점검하고 약물 용량을 조절하며 새로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도 의사가 권하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의 변화를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원칙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 적당히 섭취하고 운동하기, 금연, 수면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재발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먼저 평소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김치, 젓갈 등 짠 음식과 과자, 믹스커피 등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들기름과 지방이 적은 고기,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조리할 때도 마늘, 생강, 허브 등의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 후 24시간만 지나도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하루 7,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세요. 이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체중 유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꼭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 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예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거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족들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부담을 덜 수 있고 본인의 뜻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을 겪으셨다는 것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더 나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의 준비예요. 이런 준비만 해두셔도 응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스마트폰에 긴급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전화 앱을 열고 오른쪽 위점 3개를 누르신 후 긴급 정보를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름, 혈액형, 질병,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설정 및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금 화면에서 보기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응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해 70세 이순자 어르신이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즉시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혈당 쇼크로 판단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원인을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을 거예요. 의료 정보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형은 필수예요. 응급 수혈이 필요할 때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현재 앓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 모든 질병을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복용 중인 약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명뿐만 아니라 용량까지 정확히 적어주시고 특히 혈액 희석제나 인슐린처럼 응급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약물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알레르기 정보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 페니실린, 아스피린,
조영제 등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보호자 연락처는 최소 2명 이상 등록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 두 번째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만 적지 마시고 관계도 명시해 주세요. 아들, 딸, 형제 이런 식으로요. 스마트폰 설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나 손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동네 핸드폰 대리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설정 하나가 언젠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냉장고나 출입문에 응급 연락처와 복용 중인 약물 메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설정과 함께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준비도 매우 중요해요. 응급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과 최소한 한 사람은 연락이 닿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 할머니에게 미리 알려두는 거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도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신문이나 우유가 며칠째 쌓여 있거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확인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세요. 관리사무소에는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준비들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해두면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응급 준비는 보험과 같습니다. 쓸 일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기술을 배우는 일입니다. 생존을 위한 7단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움직임을 중단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둘째, 평소 처방받은 심장약이 있다면 정확히 복용하세요. 셋째, 즉시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넷째, 현관문을 열어두어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세요. 다섯째,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하세요. 여섯째,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일곱째, 폭식 호흡을 반복해서 심장을 안정시키세요. 이 7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반복해서 연습하고 외워두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7단계를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와 긴급 연락처를 입력하고 냉장고에 응급 정보 메모를 붙여두며 이웃과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서 큰 안전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응급 상황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요. 준비는 미리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닥친 후에는 이미 늦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만 잘 실천하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준비,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세요.